내담자 경험자료 분석회의 11주차, 그리고 이론의 틀 작업회의 6주차 이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먼저 내담자 경험자료 분석, 누구부터 먼저 할까요? 철사님부터 먼저 합시다. 좀 애매한 것만 좀 얘기하시고 넘어갑시다. 없던데요, 전? 없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요. 그러면 당무님 갑시다. 저도 거의 없었는데, 잠깐만요. 당무님 누구 했죠? 반지부터 했죠? 반지 네, 녹차. 반지님, 녹차님, 우주님. 근데 반지님 녹차. 이거 누다심 상담자 특징에 물음표 하나 해놓은 거 있던데? 네. 그게 뭘 넣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좀 불러주세요. 지금 당무님 네.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누다심 상담자 특징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것도 내담자를 위해 마다하지 않고 설령 자기가 피해를 보더라도 오직 내담자의 변화, 심리 안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다한다. 이게 이거는 상담자 역할에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역할? 관리자 역할? 관리자 역할. 어쨌든 그 관리자 역할의 전문가적인 태도, 상담자의 역량,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 자, 관리자 역할로 갑시다. 다른 거는 네,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달님 누구 했죠? 저는 망고님, 민트님, 사탕님이요. 그래요. 망고님부터. 망고님 처음에 네. 저는 죽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이었고 어떻게 죽을까 매일 생각했는데 중간에 그만둘 거면 하지 말라 했다. 이걸 보고 좋은 상담센터를 찾은 것 같다 생각했다. 그래서 적극적 솔직인 건지 아니면은 누다심 센터의 상담은 일단 대화를 할 수 있다. 혼나기도 합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정답처럼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거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관계 재경험을 얘기하는 건지 적극적 솔직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렸어요. 이거 제 내담자인데, 네. 사실은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적극적 솔직보다는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음, 이 친구한테는 좀 관계 재경험으로 음, 좀 다가왔을 거예요. 음, 관계 재경험으로 갑시다. 관계 재경험. 음. 이건 사탕님, 100번 사탕님에서요. 5번의 변화 내용에서 나에 대한 피드백을 들으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색깔이 희미했던 나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감이나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일상의 회복이라고 했는데, 확인차 맞는지. 아니면 관계의 회복에 그냥 포함이 돼야 될지, 아니면 따로 빼서 일상의 회복인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의 회복에서 네. 예전에 정리했던 거를 보면, 네. 그 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홀로 설 수 있고, 내가 분명하고, 타인이 존재하고, 이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의 회복. 그 뒤에 얘기는 근데 이거는 관계 회복. 첫 번째 얘기는 관계적인 부분은 아니네요. 그냥 자기를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그렇죠? 그럼 이건 일상 회복이 맞아요. 일상 회복. 근데 이제 관계 속에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가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관계 회복인데, 이건 일상 회복이 맞네요, 그러면.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없어요. 근데 그 민트님에서 네. 그 차별적 접근이라고 쓴 거는 그 뒤에 내용이 없어서. 아, 이제 제가 근데 이분을 초반에 개인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굳이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들렸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전 센터랑은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 내용도, 이전 센터에서 저의 상태를 보고 상담자가 그만해도 될 것 같다고 음, 말씀했을 때 내처 진단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아직 괜찮지 않았는데, 그때도 뭐 10회 했으니까 이제 다 된 거다. 이제 이렇게 아예 학원처럼 뭔가 이렇게 다 끊어서 이렇게 했대요. 아, 그런 네네. 얘기 제가 들었어서 그거를 쓴 게 약간 좀 생략하기가 좀 그래서. 네, 알겠어요. 그래요. 자, 내담자 경험 자료는 네, 이 정도로 넘어가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론의 틀 작업하는데 오늘 그 성격의 과정에 대한 거를 일단 좀 끝낼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상 성격에 대한 부분이라서 뭐 표현도 좀 애매하고 한데 일단 요거를 조금이라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거 토대로 또 제가 좀 정리해서 올리고 다음 이론의 그 틀 작업할 때는 이제 병리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자기 표상, 대상 표상, 그리고 세상에 대한 표상, 그리고 관계 맺는 패턴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이제 병리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오늘은 성격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잖아. 근데 그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우리가 지금 설정한 네 가지 거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 자기, 그리고 상대방,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패턴에 대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뭐 네 아무튼 생각하고 가지라는 게, 있어요. 응, 네 가지라는 게 그거예요. 자기 세상, 맞아요. 예상, 그리고 그 패턴. 패턴. 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병리적인 거 말고, 어, 일반적으로 정상 성격이 좀 설명이 돼야 돼요. 음. 자, 생각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합시다. 저는 어, 그 일단 그 설명보다 우리가 좀 네.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그 지금 저희가 자기랑 대상, 세상 그리고 이제 그 행위에 대한 패턴을 네. 이제 표상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좀 했잖아요. 성격 구조를. 여기에 그 지금 누나 선생님이 다음 자료에 이제 생각해 보자고 했던 이 그 주요 개념 중에 이제 고통이 있었잖아요. 음. 어, 저도 이걸 생각하다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면 선생님도 이제 이 내용을 좀 생각한 것 같은데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좋네요. 일단 저는 이 고통이란 부분을 이 성격 구조에 좀 넣으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구조화를 좀 해보면 자기 그리고 대상 그리고 세상이란 표상이 있고 그 각각을 연결해주는 이제 패턴들이나 행동들이 있는데 이제 이 패턴들 속에 대상과의 각각의 이제 연결점에는 저희가 그 고통들이 같이 함께 한다는 개념을 좀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고통도 좀 세분화를 하자면 그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고통과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관계 고통,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이라던가 세계관에서 얻게 되는 이제 세상 고통, 이런 식으로 이제 고통의 개념을 좀 나눠서 이 각각의 이제 그 대상들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그런 고통들이 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줄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좀 저희 틀을 좀 잡으면 조금 더 저희 이론을 좀 더 설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럼 이제 고통을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신 행위에 대한 고통, 주로는 이제 여기 이제 눈 선생님이 대상화에 관한 것도 이제 여기 냈는데, 주로는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그 통제하고 싶거나 예측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어떤 고통을 이제 행위에 대한 고통으로 좀 나누고, 그리고, 그 관계 고통은 관계의 이제 단절감에서 느끼는 고통.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대상과 자기와의 어떤 그런 대상들 간의 연결점에서 하나의 고통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이런 고통들로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의 어떤 철학적인 틀, 이런 것들과 달라졌을 때 나타나는 이제 세상 고통, 이렇게 이제 나눠서 그럼 이게 아까 자기에게 있는 개인적 행위 고통, 그때도 지금 수플님이 통제와 예측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고통인데, 네, 이거랑 지금 얘기한 신념, 생각, 네. 이게 무너질 때 이거랑 좀 어떻게 달라요? 세상 고통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행위 고통은 개인적인 행동이라던가 어떤 개인적인 수준에서 예측 가능한, 뭐라 해야 될까요? 불안에 의한 고통이라면, 세상 고통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믿고 있는 완전한 세상에 관한 틀, 내가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근데 자기가 미처 분석하지 못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신념에 대한 틀? 예를 들면, 지금 현대사회 많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능력주의라던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기 글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 이게 어떤 세상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틀이라는 걸 얘가 예상하지 못하고, 그것이 되었을 때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을 거란 이런 신념들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세상 고통이라고 좀 분류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자면, 일단 그러면은 그 세상에 있는 고통은, 예를 들자면, 어렸을 적부터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면 내가 되게 행복할 줄 알았어. 그래서 열심히 그걸 이뤄냈어. 근데 그 자리에 막상 가보니까 그래도 이 세상에선 내가 행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본질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 이거라면 자기 수준의 개인적인 행위 고통은 그 세계관에 대한 그런 어떤 흔들려서 그런 고통이 아니라, 어,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공부가 안 돼. 그래서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음,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 그렇죠. 음,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것과, 그리고 개인적인 행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수준의 고통? 이걸 좀 구분한 거죠. 음, 그러니까 헤게모니에 관한 고통이죠. 세상 고통 같은 경우에는 헤게모니와 나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좀 느끼는 고통들. 그리고 또는 행위 고통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고통. 음, 음. 요 정도로 좀 저는 좀 구별을 좀 했었거든요, 생각은. 그러면은 그 약간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상황을 겪었을 때 음, 그런 고통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안전할 곳 같은 곳이 그렇지 못했을 때 겪는 고통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건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다. 그거를 그거는 결국 개인이 자기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게 아니니까. 그, 그쵸? 달리 말하는 게 그거죠. 네. 자연재해 같은 거.
근데 그런 자연재해도 결국에는 그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풀님이 얘기한 것대로 개인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안전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경험한 거고, 그리고 또 개인이 그거를 세상이 불안전함으로써 겪는. 예를 들면 그것도 저희가 구별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음. 말씀드린 게 각각의 대상들과 연결 지점에서 이 한 가지 고통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자연재해 순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자연재해를 넘었을 수 있을 거라고 순간 판단을 했어. 그래서 그 행동을 했는데 그게 내 맘대로 되지 않았어. 이랬을 때는 어떤 행위에 대한 고통일 수도 있는데, 자연재해 자체에 관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의 차원은 세상적인 고통이 되는 거죠. 음. 그럼 그 고통을 우리가 해석해 줘야 되는 일을 그쵸. 하고 있는 각각의 거잖아요. 관계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좀 분류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주고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게 이제 저희 어떤 좀 치료의 관점하고 매우 유사하잖아요. 음. 네. 근데 그 장면을 가져오는 건 결국 내담자가 가져오겠죠. 어떤 불안인지 어떤 고통인지를 그 장면을 가져오는 건.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스플님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성격 구조에서 이제 네 가지 표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고통을 추가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 표상에 각각의 고통을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구조를 좀 보자면 음. 이게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그 대상, 자기, 세상이라는 사실은 표상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패턴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요 구조 안에, 요 각각의 관계들 선 안에 고통이 함께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에너지 같은 건가요? 에너지? 고통이? 그 왼쪽 위에가 자기야? 위가 자기 네네. 네. 네. 대상? 자기, 대상, 세상. 그리고 각각 연결하는 패턴들인 행위들이 있는데, 패턴. 예, 이 패턴들의 행동이라던가 둘 사이의 관계들 때문에 고통이란 것들이 여기서 각각 수반이 이제 된다. 수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고통들을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지. 5번으로 고통을 넣어야 되는 건가? 아니, 근데 이 고통을 음. 얘네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넣어버리면은 이거 연결점에서 이거를 갖고 가기가 어려워서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고통은 우리- 약간 리비도 같은 거 아니에요? 리비도? 우리가 해석하는 방향에서의 느낌에서는. 그게 뭔가 그렇지? 뭔가 이제 경험적으로 추동? 경험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이런 걸로 이제 넣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계속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고통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니까 이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 좀 표현하는 걸로 하면, 그러면은 수플림 일단 이 고통에 대한 얘기는 다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수플림 얘기를 들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살짝 좀 정리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연결되는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좀 올렸던 게 뭐냐 하면, 저 혼자 그냥 러프하게 그냥 생각했을 때, 이런 표상들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자기 표상 중심의 행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자기 욕구에 충실한 거잖아.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인 부분들이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자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거에 계속 맞춰주고, 일단은 그런 상대방의 어떤 욕구를 좀 따라가서 되게 좀 의존하려고 하고 거기에 융합되려고 하고 자기를 좀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런 거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도 타인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성공신화,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우울증이 심각하면 자기의 욕구나 관계적인 부분보다는 이 세상에서 나는 분명히 실패할 거다. 그런 어떤 부분들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지금 수플림이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좌절됐을 때 이제 이런 욕구가 좌절됐을 때 이제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 그때 이제 설명했던 거를 좀 더 하자면 또 제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 표상 중심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추구하겠다. 자기 실현 그리고 대상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가 원하는 거를 내가 맞춰주겠다. 조건화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세상을 통제하거나 아까 좀 비슷하게 내가 세상에서 무기력하거나 그리고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대상 중심으로 이렇게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어쨌든 사랑받으려는 어떤 그런 욕구들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굉장히 긴장되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는 되게 우울해지고 어떤 이런 부분들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균형점에서 우리가 가장 좀 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채팅창에 지금 보였는데 일단 저는 저희가 셀프를 좀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나심님의 설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자기 표상이 셀프의 개념으로 지금 거의 동일시돼서 전 설명이 됐다고 좀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제 의견은 그 표상들의 통합된 표상이 셀프라고 좀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 표상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과 세상 표상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저희가 해석 수준을 좀 가는 게 조금 더 셀프를 전체적인 통합으로 좀 보자면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그 뭐죠? 지금 수플님이 얘기한 이 부분이 코엇이 좀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관계에서는 셀프와 오브젝트를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심리학에서는 나는 이제 그동안은 셀프와 셀프 오브젝트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를 반영해주는 존재로서의 대상. 그래서 셀프와 셀프 오브젝트의 관계를 보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 코엇은 이 셀프 자체는 지금 수플님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이 셀프를 언급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셀프라는 거 안에 마치 이 전체적인 거 안에 셀프 오브젝트에 대한 개념들을 다뤘는데 수플림이 하는 얘기가 이제 좀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표상의 통합이 셀프라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럼 셀프 표상은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이미지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는 이 세 가지의 어떤 표상들의 결과인 거고 그렇죠. 음. 그게 또 중요하네.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쨌든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는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어쨌든 전체적인 우리의 마음 구조 안에 있는 어떤 세 가지의 일단은 행동 패턴까지 해서 이제 총 네 가지의 표상들인데 어쨌든 행동 패턴은 거기에서 상호작용하는 거를 얘기를 하니까 분명하게 좀 언급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표상들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럼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셀프, 어떠한 오브젝트, 어떠한 월드, 표상을 갖고 있을지. 내가 그 능력, 내가 뭔가 하면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자신의 세상을 능력.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능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그럼 가지고 거기에서 있으면 대상은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그런 어떤 난 능력이 있으면 돼 이렇게 본다면 난 능력이 있어라고 본다면 그러면 상대방은 사람은 내 능력을 펼치게 하는 도구? 음, 그럼 세상은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세상에?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장소? 무대. 무대. 내 무대. 그러면 이번에는 굉장히 상대방에게 의존적인 사람은 그럼 나는 쓸모가 없어, 자기 표상은? 나는 쓸모가 있어야 돼? 이건가? 쓸모가 없어? 내가 쓸모가 없어야지, 자기 표상은. 의존적인 거. 그럼 대상 대상은 아니야, 나는 사랑받을 수 있어, 이거 아니야? 나는 사랑받을 수 있어? 아닌가? 대상 표상이? 아니 지금 달리 말한 건 뭐예요? 자기 자기 표상 표상? 얘기하는 건가? 기본적인 생각이 약간 의존적이면 좀 그럴 수 있어. 맞춰줘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표상 나는 조건적.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 대상 표상은 사람들은 나를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대상은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사랑받기 위한 도구? 음. 아니면 사랑을 주는 그런 수단, 도구? 음. 그럼 세상은 세상은 사랑. 여기서도 세상은 무대겠지. 그죠? 위험한 세상은 무대? 여기서 위험하게 지각되는. 음, 그러니까 자기 중심은 완전 나를 펼치는 무대라면 무섭다. 음. 그러니까 대상이 필요한 거네, 그럼. 그래서. 음. 음. 재밌다. 그러면 되게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은 나는 난 특별해야 돼. 난 특별한 사람 아니야, 그냥? 나는 성공할 사람? 음. 완벽주의 같은 거예요? 목표지향적인? 성공지향? 그러니까 되게 성공하려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 이것도 두 가지로 그럼 성공하는 일단 안 생각나는 얘기해 봅시다. 뭐 그다음에 그럼 성공할 대상은 대상. 대상은 없지 않을까, 그냥? 아니 관심 없음. 관심 없다. 내가 아니,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경쟁에서 될, 이겨야 되는. 음, 그렇게. 음, 음, 음.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세상은 경쟁자. 정복해야 될 곳. 어, 정복? 그러면 가장 건강한 성격은 뭐야?
소위 말해서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뭐 건강이란 표현 기준이 애매하지만 가장 적응적으로 그럼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 자기 표상. 대상은 나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사랑해줄 거야. 아름답다. 세상은 나를 받아주고 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 이게 이게 철새님의 지금 갖고 있는 정상을 표상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 적응적인 우리 이론이랑 세상에 안 맞는데? 세상이랑 적응적인 거? 이게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이런 안 건강해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구만.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얘기해봐요. 가장 좀 적응적인 거. 그냥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으면 그게 정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 이거를 그렇게 표상으로 설명해 보시라고. 그 자기를 그걸 세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자기 표상은 어떤 걸 같아? 근데 이게 건강한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 있지. 난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대상은? 저는 그러니까 그 당무님 얘기랑 비슷한데 건강한 사람의 성격은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대상에 관해서 자신이 욕구와 감정을 가진 존재이면서 대상도 욕구와 감정을 가진 존재이고 나도 언젠가 수단화 될 수 있으면서 상대도 나에게 수단화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 그러면은 세 가지가 다 일치되는 게 건강한 거 아니야, 그럼? 세상도? 아니, 그리고 세상 표상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헤게모니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세상은.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고정된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헤게모니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좋은 거 같아. 건강한 느낌 드는데? 건강한 느낌 들어. 우리 어떤 느낌이 느낌이야? 우리 느낌이 중요하지. 맞아,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 알 수 없게. 오케이. 자, 그럼 자신과 대상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도 상대를 위해서 수단이 될 수 있고 상대도 나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그치? 같은 존재로 서로를 인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가정하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세상은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찬 곳이고 뭔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곳에서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한편으로는 서로를 합의된 정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 대상화 우리가 또 중요한 개념에 대상화가 나오잖아요. 결국엔 세상이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찬 곳이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뭔가 내가 통제하고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상대방만을 대상화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도구 취급하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겉으로 드러나기에 자신을 대상화하는 사람은? 드러나기에는 어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자신을 대상화하고 있구나, 자신을 도구 취급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보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자기가 감정이나 생각을 가진, 욕구를 가진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세상의 헤게몬이나 대상의 욕구에 관해서 자기를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럼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상대에게 의존적인 사람도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근데 저는 욕구가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욕구에 매몰돼서 이제 다른 감정이나 생각들을 좀 무시하게 되는 거라 음, 이해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감정이나 한 가지 욕구에만 매몰되어서 다른 감정이라던가 다른 욕구들을 무시하는 거로 좀 이해를 해야 좀 더 설명이 다채로울 이것이 수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대상화하는 거라고? 자기를 대상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의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존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욕구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욕구들을 무시하게 되는가, 그리고 타인의 어떤 욕구나 어떤 감정을 무시하게 되는가, 이런 음. 게 이해를 해야 좀 더 정확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욕구도 다양한데 그거에도 뭔가 그 밸런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욕구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나의 감정과 욕구를 아는,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존재라는 거는 그런 다양한 것에 관해서 자기가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타인을 대할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관계를 맺을 때 어느 정도는 서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이용하고 부모도 어느 정도 자식을 좀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의 감정을 보거나 상대방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리고 하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표현을 했을 때 그 감정만을 보고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것들이 상대방을 대상화하는 것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고통을 얘기할 때 행위의 고통과 관계의 고통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행위의 고통으로만 상대를 대하게 되면, 상대나 세상을 대하게 되면 사실은 관계의 고통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상대편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사실 세상에 타인이란 존재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은 그 욕구에 관해서는 사실 충족이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밸런스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의 강도에 따라서 이제 고통의 강도나 그 고통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라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고통 사이에서 어떤 밸런스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밸런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행위의 고통은 이제 내가 상대편을 이제 수단하거나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는 곳에서 나올 수,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아야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행위의 고통이라면, 관계의 고통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누다심님이 얘기했던 상대편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 이제 이런 욕구인데, 그게 이제 내가 행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관계의 고통은 그만큼 이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서로 무슨 관계죠 이거? 반비례? 제로섬 게임처럼 이제 서로 맞물려 있는 고통이라는 거죠. 어느 한쪽이 올라가면 어느 한쪽이 내려가고, 어느 한쪽이 그렇죠. 내려가면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겹친다는 거 있는 거. 관계가
그럼 스플린 관계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봐요. 관계의 고통. 관계의 단절감이라던가 타인의 존재에 관해서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행위의 고통은 자기와 세상 사이에서 수반되는 행위의 고통이 생유의 고통이고, 관계의 고통은 자기와 타인 표상 사이에서 수반되는 고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타인 표상하고만 느끼는 건 아니고요. 이 자기감 속에, 자기 표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관계 고통이라는 단순히 얘기하면 관계 단절감인 거예요. 행위의 고통은요? 행위의 고통은 내가 예측한 대로 되었으면 하는,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고통인 거고. 근데 타인이나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굴러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타인이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의 고통을 그만큼 수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타인이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단절감을 담보로 이제 행위의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를 놓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타인이 없어지는. 결국에는 관계의 고통은 상대방과의 단절감, 관계의 단절감이자 그건 한편으로는 상대를 수단화한 거랑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의 고통을 줄이려고 노력하면 결국에는 관계를 잃게 되니까. 음. 그러면은 행위의 고통을 내가 좀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관계를 좀 얻는 거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예가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행위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살리고 싫어하는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옛날 왕이 했듯이. 나한테 거슬리거나 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지. 음.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가기 시작하면 내가 관계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극단적으로만 생각을 해보자면. 음. 그래서 이 행위의 고통과 이제 관계의 고통이 어느 정도는 이제 어, 아까 철수님이 좀 얘기한 대로 반비례 관계에 있고 제로섬 싸움이다 이게.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저희 이론이 조금 더 설명이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음. 건강한 사람은 행위의 고통을 어느 정도 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겠네요. 한편 관계의 고통도 감내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타인을 어쩔 수 없이 수단화할 수밖에 없는 생을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되는 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의 고통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완전히 줄이거나 없애거나 할 수 없이 이 두 고통 사이의 밸런스를 그 시기나 아니면 사람마다 어떻게 맞추고 살 것인가, 이제 거기에서의 건강한 성격이라던가 건강한 적응 기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음. 그래요. 자, 일단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이나 할 얘기 있으면 합시다. 없어요. 자, 탕물님, 달님.
되게 핵심적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좀 명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러면 오케이. 이거는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서 좀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정리는 그때 이제 부탁드립니다.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어, 잠깐만요. 음, 우리가 이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상담에서 이제 치료 이론에서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어서 좀 언급해야 되는데, 대상에 따라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패턴 유지를 위해서 표상을 만든다는 얘기,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하게 나왔던 얘기가 이제 결국엔 관계와 감정과 논리는 이제 결국엔 같은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미 이제 그 심리학에서도 많이 좀 언급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우리 좀 이론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했어요. 채팅창에 지금 올렸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원리들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면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지부조이론은 그 반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계속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쨌든 그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그 패턴 가운데서 이제 상대방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투사적 동일시로도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타인에게 던지고 타인이 거기에 반응하고 그걸 또 내 걸로 가져오는 그런 투사적 동일시라든지,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 문화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화에 영향을 받지만 또 그 문화를 재생산해내고, 이런 반복되는 상호작용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관성과 일치성을 추구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기에 대한 거라든지 대상에 대한 거라든지 세상에 대한 거라든지 그것에 되게 견고한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깨주는 게 우리가 좀 상담에서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걸로 좀 표현을 해서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 있으면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마칩시다.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이 취지를? 이거를 하는 취지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이제 내용들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나와 대상과 결국에는 세상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틀을 만들어 가잖아요, 사람들은.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것이냐, 사람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패턴을 위해서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대상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심리학적인 설명들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넣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기억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행위에 관한 어떤 심리적인 이론보다는 그 기억 이론으로 저희 충분히 이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설명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을 유지하기 위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어릴 적 경험이라던가 기억들 때문에 이제 반복하게 되는 행동이 있어서 그런 행동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에 관해서 유지하게 되는
어떤 표상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의존을 좀 예를 드셨는데, 그 의존하는 그게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저희가 좀 어느 정도나 이제 유전과 경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나 클지에 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하여튼 경험도 유전의 영향을 좀 뭐 받을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어릴 적에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의존적인 성향이라던가 성격이 이제 패턴화가 되게 되면, 이제 자기와 대상과 이제 세상에 관해서 그 행동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정이라던가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 내게 된다는 거죠. 어릴 적 경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감정을 계속 좀 만들어낸다거나 자신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원망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감정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패턴 표상이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의존적인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망을 하는 이유가, 원망의 대상은 무언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빚을 갚도록 하는 행동 패턴을 계속 유도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망이란 감정의 핵심 원리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원망이란 감정 역시도 사실 어렸을 적에 경험했던 또는 성격적으로 타고났던 그런 의존적인 패턴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타날 수 있는 매몰되게 되는 감정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감정으로 분리하지 말고 이것을 이제 패턴 표상이라고 우리가 분리해보자, 이렇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좀 한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이제 과거의 경험과 그 기억,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패턴들을 계속 재생산한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행동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기억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네. 그럼 어쨌든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경험이나 그런 기억들을 유지하려는, 그렇죠? 그럼 어떤 자신의 현상을 유지하려는 그런 힘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간다는 거.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나 대상이나 세상이나 그에서 나타나는 패턴들이 사실은 이게 통합이 돼야 하나의 어떤 성향이 나타나는 거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이론들은 그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있으면 그 상호작용에서는 이거에 의한 결과로 무언가 일어날 거라, 이런 식으로 많이 기존 이론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이에서 나타나는 패턴들 역시도 과거 경험의 이제 일부이고 이미 고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느끼는 감정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 감정은 아까 얘기했던 그 고통들 사이에서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건데, 그래서 무시되게 되는 고통들이나 무시되게 되는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해석을 해주고 건드려주는 부분이 그런 부적응적인 패턴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어린 시절에 어쨌든 뭐 소위 말해서 그냥 아주 나이브하게 이제 건강한 어떤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은 또 그 자체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나 삶에서 계속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자기 표상과 이런 대상 표상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죠? 과거의 경험과 그런 것들이 좋아요. 자, 뭐 또 다른 분들 할 얘기 있으면 합시다. 기억을 잃었어요. 그럼 응? 뭐라고? 집중을 잃었어. 자, 달님, 당무님 할 얘기 없어요? 잘 들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요 정도로 해서 우리 그 성격의 구조 또 어떻게 이제 형성하고 이제 발달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행동으로 좀 드러나는지 오늘은 좀 고통을 가지고 이거를 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 다음에는 결국에는 왜 정신병리가 나타나느냐? 왜 정신병리가 나타나느냐? 어, 사실은 오늘 나온 얘기에도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찾을 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거는 여러분 상담하면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연결감을 못 느끼다든지 같이 있는데도 계속 혼자 있는 어떤 느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요즘 좀 이렇게 상담하는 친구들은 그 자기감이 내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좀 자기감이 약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 감정이 뭐고 이거를 잘 못 느껴서 되게 쉽게 휘둘리기도 하고 너무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를 잘 못 맺고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하면서 이제 내담자들 생각해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응?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런 표상들, 자기, 대상, 세상, 패턴, 근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린 시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얘기했듯이 이 고통과의 관련 속에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태가 됐다. 이게 이제 병리 이론이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치료에 대한 거는 이미 계속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경험과 해석이거든, 결국에는.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면 부모가 해석을 해주고, 이미 우리가 이제 이론화 틀 할 때도 우리가 상담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 직접 경험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 이론은 사실은 별로 크게 할 게 없는데, 그건 좀 정리만 하면 되고, 이제 이 정신병리 이론이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이거는 좀 각자 좀 생각을 좀 정리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좀 만들어지면 내담자가 동의를 한 그 내담자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사례를 놓고 우리의 이론을 계속 적용해 봐야 되는 과정들을 겪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좀 다음 모임 때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한마디씩 마무리하고 마칩시다. 자, 빨리빨리 합시다. 고맙습니다. 다 한 거예요, 철수님? 빨리빨리 해. 그래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정리하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도 좀 더 막 수풀님의 아이디어와 얘기를 하면서 저도 좀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니까 다음에는 좀 더 준비된 상태로 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잖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안을 좀 하면 루다심님이 그 대략 좀 정신병리에 관해서 그 개별적으로 좀 나눠서 분석을 좀 해오라고 제안을 좀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다음에 누가 빠질지 몰라서. 그러니까 그래도 나눠줘야 생각을 해오지. 아니, 일단은 이걸 이제 그걸 사실 이제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것도, 일단은 자기 상담 사례를 이렇게 합시다. 자기 상담 사례 한 명씩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로 좀 설명을 해봅시다. 동의를 구하고 내담자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구체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그 사람 개인정보를 얘기할 건 아니니까, 뭐 동의 구하면 좋고.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사람 예를 들어 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내담자라고 떠오르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떠오르면서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상담 오래 한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표상과 대상과 세상과 어떤 패턴,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가 잘 안 돼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혹은 뭐, 그 친구의 성장 과정을 알면 그 친구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경험들이 어떤 패턴을 만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다든지, 음. 뭐 이런 식의 좀 분석들 좀 일단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좀 항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항목들이 있기는 한데 이거 그냥 저도 너무 이렇게 그냥 거칠게 생각한 거라서 이거를 알려주면 이걸 설명하는 게 더 힘들어, 나도. 그래서 일단은 좀 각자 한번 그렇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 더 할 얘기 없죠? 네. 네. 그래요. 자, 수고하셨고 다음에 봅시다.